안녕하세요. 언어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을 맡은 하경수입니다. 어제 하루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시고 또 들으시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루의 삶 속에서 입 밖으로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문자들, 심지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언어로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종종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어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언어 문제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나 성인들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전화를 주셔서 이러이러한데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치료센터나 병원을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저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병원을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언어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받는다면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종종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권고를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언어심리 상담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병원에 가서도요, 진료과를 의뢰하기 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코디네이터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코디네이터가 해주는 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과를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비슷한 역할을 언어심리 상담 전문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올 때, 상담을 해올 때 그 문제점들을 듣고 어느 부분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살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지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심리 상담 전문가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언어를 제일 많이 발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달해 가는 과정들하고 이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아가면서 이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쪽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언어 심리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언어 발달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사람들이 언어를 연구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언어 발달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케이스들이 아동들이에요. 언어를 발달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있어서 아동들의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발달을 해나가고 있는지 아동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애들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런 장애들의 특성에 맞는 언어적인 조언들을 권고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장애들은요,
발달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말언어장애를 살펴볼 것이에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범주장애, ADHD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범주가 좀 넓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이 과정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언어장애는요, 의사소통 장애라고도 하는데 의사소통에 필요한 꼭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 이렇게 3부분에서 말 언어장애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그런 케이스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럴 때는 어떤 치료가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해줄 수 있게 상담 사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1강은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징의 체계이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초 중에 하나이다. 영어적 정의에서도 보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과 몸짓에 의해서, 제스처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이루는 거라고 또 한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언어에서 중요한 거는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뭐냐면 소리나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언어청각협회에서 다시 한번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언어는 여러 가지 양식의 생각과 소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습적인 상징들의 복합하고 역동적인 체계고 특정한 역사나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역사에 따라 다른 언어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의미론과 화용론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 학습과 사용을 생물학적으로, 인지적으로,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개입하여서 언어 학습과 사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한 언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의 의사소통을 살펴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체계가 언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연구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체계다라는 이 주장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온 그런 동물의 언어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벌은요, 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벌들이 팔자 모양의 춤을 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벌들은 꿀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꿀이 어디에 있는지 이 팔자 춤을 추면서 춤의 크기나 왔다 갔다 하는 횟수에 의해서 꿀이 있는 그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 질의 꿀이 있는지를 이 춤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의 이 춤을 의사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북극 바다오리는 부화 전에 들었던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요. 부화 후에 소리만으로 아, 우리 부모구나 하는 걸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고요. 자,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게 원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원숭이 중에서 와쇼라고 하는 침팬지는 미국의 수화를 교육을 시켰어요. 왜 수화를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됐는지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여 개나 되는 수화 단어를 습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을 와쇼를 통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나 침팬지들이 모방에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가지의 수화 단어는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언어 습득은 불가능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원숭이 연구 중에서요. 침스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언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침스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언어에서 문법적인 구조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넘 첨스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침스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학자에 반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실험은요, 인간하고 똑같은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님스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스테파니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엄마처럼 이 침스키를 양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모유를 먹이고 아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님 프로젝트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 실패한 이유가 사춘기가 되면서 님의 그 야생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교사를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님 프로젝트는 결국은 멈추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님에게도 역시 님스키에게도 역시 미국 수화법을 훈련을 시켜서 100여 개가 넘는 단어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침스키는 문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단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규칙성을 가지고 언어를 상위 단계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자발성과 창의성은 결여되었어요. 모방에 의한 학습으로 학습된 것을 가지고 언어를 표현할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많은 언어들을 표출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 다른가 해서 내린 결론들이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에는요, 창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은 학습된 것만 표현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이라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문장을 무한정 생성해내기도 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은유법이나 비유법들은요. 문장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생성을 해내고 그리고 언어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단어를 대상물의 상징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상물마다 단어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언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 바로 규칙 체계예요. 다른 동물들은 이러한 규칙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요, 규칙 체계를 사용을 해서 단어를 문장으로 묶어서 아주 긴 발화도 그리고 뛰어넘는 발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언어 사용도 가능하게 되죠. 자, 언어에는요, 말, 언어,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말이란 것은 영어로 스피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말이라고 하는데 말은요, 의미를
소통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는요, 특정한 소리가 있고 음소를 사용하고 음성 자질에 의해서 표현을 하고요. 억양이나 속도 등에 의해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독특한 성대 구조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다른 것들이요. 원숭이의 성대는 위치로 보나 구조적으로 보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그런 성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언어적인 부분을 볼게요.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는요, 사회적으로 공유된 부호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상징과 규칙에 따라서 상징들을 조합을 나타내요. 그 조합으로 인해서 개념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고유한 매체가 바로 랭귀지고요. 수화도 언어에 속하는 거 아시죠? 수화도 자체의 상징들을 조합해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화 역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을 내뱉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들이 이게 말이 온전히 언어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데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소통 부분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끝없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데요. 정보와 생각들 요구들을 이런 말, 언어를 통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도표화해서 오웬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신호, 글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가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이걸로 불충분하다. 거기에는 부차 언어적인 요소들,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리고 통사규칙 같은 상위 언어적인 요소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러한 언어들이 소통의 바탕 안에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엮어서 우리는 언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언어들이 정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 언어들이 아동들한테는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